안녕하세요. 어디서 말하기도 창피한 일을 겪었던 여자입니다. 저는 어디 가서 적어도 남 부끄러운 짓이나 떳떳하지 못한 일은 하지 않고 살았어요. 남들보다 그렇게 능력이 뛰어나지도 잘나지도 않은 제게 그건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자긍심의 근원이었죠. 그런 제게 어디 가서 말하기도 창피한 일이란 완전한 남의 이야기였는데요. 아무리 내가 똑바로 산다고 한들 그런 일이 사람을 가려서 찾아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신중히 상황을 살피지 못한 제 잘못이 중요한 작용을 하긴 했지만요. 그래도 이젠 기억 저편으로 많이 내던져 버릴 수 있게 된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저희 친가족은 제가 어릴 적부터 사이가 좋았습니다. 저희 집과 두 고모는 장남인데다 할머니를 모시고 살던 큰아빠 집에서 자주 모이곤 했죠. 자상하고 듬직했던 큰아빠는 자식들과 조카들에게 인생에 대한 조언을 많이 해주셨어요. 물론 어른으로서 당연히 해주실 수 있는 말이지만 괜히 귀 기울여 듣게 됐던 이유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그건 바로 큰아빠가 그 어려웠던 시절에 일찍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대신해 동생들을 다 공부시키고 난 뒤 뒤늦게 대학을 나와 자기 사업까지 성공시키며 자수성가한 분이기 때문이었죠. 큰아빠의 회사는 그리 크진 않아도 안정적으로 업계에 뿌리를 내리고 나중엔 지방에 지사도 하나 낼 정도로 속이 옹골찬 기업이었어요. 그렇게 친가의 기둥 같았던 큰아빠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한 뒤에도 늘 관심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그래도 강소기업이라고 불리는 더 크고 탄탄한 회사로 전보다 많은 연봉을 제안받으며 사회생활 5년 뒤 이직에 성공했을 땐 크게 칭찬도 해주셨죠. 기특하구나. 몸값을 높이고 좋은 회사에 갔다는 그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러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네 시간과 노력이 말이다. 뿌듯함을 느꼈던 전 이번 회사에서도 더 발전하며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전 회사보다야 연봉도 높고 회사도 크다지만 직장 스트레스의 진또배기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직한 회사는 알고 보니 내부의 파벌 싸움이 판을 치는 곳이었더라고요. 대기업이나 큰 중견기업도 아닌 그 작은 회사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편을 가르고 헐뜯던지요. 그로 인해 아래 직원들과 파벌 싸움엔 관심이 없던 다른 직원들만 새우등이 터져갔죠. 게다가 윗선에 썩어서 고여가는 인물들만 많아서인지 소위 말하는 꼰대 문화도 너무 심했었어요. 그 회사의 윗선들은 회식을 거의 사랑하는 수준이었는데 한 번 하면 3차까지 무조건 달리던 그 회식에 빠지기라도 했다간 얼마나 갈굼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이봐, 얼굴이 좋네. 어제 중요한 집안일이 있다고 감히 내가 주최한 회식에서 빠지더니만 밤에 두 발 뻗고 잠 되게 잘 잤나 봐. 회식을 빠진 사람을 다음 날에 불러 대놓고 망신 주기, 은근히 업무 몰아주기, 아니면 같은 보고서의 수정을 10번도 넘게 시키기 등 회식을 빠진 직원에겐 보복이 돌아오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어요. 딱 오묘하게 법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만 괴롭힌 거죠. 아니면 잦은 회식 미참석자인 경우 승진해서 누락되는 경우도 대부분이었어요. 저도 몇 번 피치 못할 사정으로 회식을 빠졌다가 괴롭힘을 당했었기에 이후론 쓰러질 것 같아도 그냥 회식에 참석하곤 했습니다. 미정아, 너 괜찮냐? 어제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내려왔다. 지금 회사가 그렇게 사람 힘들게 한다더니 회사 때문이야? 내 큰아빠 자꾸 회식에 불러대니까 피곤해서 업무 집중도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야근이 늘게 되고 야근 안 하는 날엔 또 회식 가고 너무 힘들어요. 평소에도 직장 사람들 파벌 싸움하는 거 눈치 보느라 스트레스도 심하고요. 그런데 왜 안 그만둬? 저희 회사가 안타깝게도 이쪽 업계에선 나름 영향력이 있는 곳이거든요. 괜히 못 견디고 나갔다가 꼰대 상사들이 업계에 이상한 말 퍼뜨릴까 봐 무섭기도 해서요. 그리고 무엇보다 일도 아닌 사람 문제 때문에 그만두면 괜히 제가 지는 것 같아서 바득바득 버티고 있어요. 그렇게 회사 때문에 파김치가 되어가던 제게 큰아빤 염려 어린 말을 건네셨어요. 그리곤 제 대답을 듣고 녀석 참 근성은 있네.
장하다 하고 웃으셨죠. 저는 정말 근성 하나로 그 회사에서 버티고 버텼어요. 그렇게 버티면 언젠간 벼뜰 날이 있겠거니 하면서요. 하지만 그 짓을 7년을 해도 고여서 썩어 있던 윗선과 무엇보다 대표가 그대로니 전혀 바뀌는 게 없더라고요. 결국 스트레스로 인한 원형 탈모와 위장병을 달고 살던 전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같은 업계 소문이고 지고 이기고 나발이고 우선 저부터 살아야겠다 싶어서요. 또한 변화해가는 세상에 발맞춰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던 그쪽 업계에 큰 회의감을 느끼고 있기도 했었죠. 미정이 이제 쉴 만큼 쉬고 재취업 자리 구하고 있다더니 잘 되고 있어? 아니요, 큰아빠. 제가 세상을 너무 쉽게 봤나 봐요. 이제 원래 어깨 말고 다른 쪽 어깨로 방향을 바꿔보려고 이곳저곳 이력서를 넣고 있는데 36짜리 중고 신입을 받아준다는 곳이 생각보다 없네요. 그래서 다시 원래 어깨 쪽 회사들에도 이력서를 넣어봤는데 요즘 취업 시장이 워낙 얼어붙어서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공백이 길어지면 그만큼 취업도 더 힘들어질 텐데 걱정이에요. 퇴사 후 한 달 정도 휴식을 취한 전 다시 재취업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아 전 퇴사 후 거의 10달 가까이를 초조하게 백수로 지내야 했어요. 그런데 할머니 생신이라 큰아빠 댁에서 모였던 어느 날 큰아빠가 평소처럼 제 안부를 물으시더군요. 그리곤 제 대답을 들으시더니 정말 감사한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 어차피 원래 어깨를 떠나서 중고 신입으로 다시 시작할 생각이면 너희 큰아빠 회사에 이력서 넣어볼래? 물론 마침 뽑고 있는 부분이 계약직이긴 한데 열심히 하면 정규직 전환도 시켜줄 수 있어. 그리고 이쪽 업계에서 이 큰아빠 회사 나름 전망 있는 곳이라 와서 일 배우면 네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거야. 그동안 지켜보니까 네가 끈기도 열정도 있는 아이 같아서 이 큰아빠가 제안해 주는 거야. 진짜요? 진짜 그래도 돼요? 대신 만약 네가 우리 회사에 들어온다고 해도 널 특별 대우해 주는 일은 없을 거야. 정해진 계약직 사원 연봉만큼은 줄 거고 정규직 전환도 공정하게 평가할 거야. 이 큰아빤 너에게 그저 기회를 주는 것뿐이야. 어때? 미정아, 우리 아버지 말씀대로 하면 이 오빠도 너무 좋을 것 같다. 우리 회사 진짜 직원들 간 분위기도 좋고 성장할 기회도 많은 곳이라고 자부할 수 있거든. 당시 큰아빠 회사에서 이사로 재직 중이던 사촌 오빠도 적극적으로 제게 권유를 해줬습니다. 저는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큰아빠의 회사에 출근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먼저 절대 회사에서 우리가 가족 관계임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죠. 열심히 일해서 정규직이 될 자신도 이후로도 좋은 직원이 될 자신도 있어요. 근데 괜히 그게 혈연 때문이라는 오해는 받고 싶지 않아요. 우리도 동의하는 바란다. 그게 널 진짜 위하는 길인 것 같으니까 말이야. 전 처음 발을 들인 이쪽 업계 일을 배우며 회사에도 잘 적응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바닥부터 배우고 다지며 회사 업무를 익히고 관련 자격증을 따기 위해 퇴근 후엔 학원도 다녔죠. 다행히 사촌 오빠 말대로 회사 내부 분위기가 너무 좋았기에 비록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저를 좋게 봤는지 늘 음료수도 사주고 응원도 해주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정 씨, 좀 쉬엄쉬엄해요. 사람이 하늘도 한번 보고 목도 좀 축이는 시간이 있어야 일머리도 더 잘 돌아가죠. 아, 매번 감사합니다, 과장님. 커피 잘 마실게요. 저야말로 고맙죠. 미정 씨가 들어온 후론 저희 부서 분위기도 더 활기차졌다니까요. 늘 제일 일찍 출근해서 직원들한테 씩씩하게 인사도 해주시고 회사 업무도 모자라 스스로 하는 공부에 자격증 준비까지 다들 미정 씨 보면서 좋은 자극들 많이 받고 있어요. 정말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그냥 전 남들보다 늦게 다시 시작하는 만큼 2배로 노력해야 그나마 따라갈 수 있는 것 같아서요. 같은 상황에 놓인다고 해도 그걸 머리로는 알지만 미정 씨처럼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은 드물 겁니다. 미정 씨 정말 멋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바로
저와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 저보다 2살 많던 과장님이었어요. 다른 직원들보다 유독 저를 더 챙겨주는 모습을 보고 저는 아,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저도 나이도 있고 연애 경험도 있는 다 큰 성인인데 그 시그널을 어떻게 몰랐겠습니까? 저기 미정 씨, 우리가 본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도 다른 직원들 평판을 보면 알겠지만 저 성실하고 괜찮은 남자입니다. 조금 섣부른 감이 있긴 하지만 망설이다가 미정실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까 봐 자꾸 조바심이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용기 내서 고백하는 겁니다. 저한테 제가 어떤 사람이고 얼마나 좋은 남자인지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과장님은 평소 업무도 성실히 수행하고 위아래 상관없이 모든 직원에게 다정한 분이었습니다. 때문에 과장님이 제게 호감을 보이면서부터 저도 마찬가지로 호감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큰아빠 회사에 들어간 지 7개월쯤 지났을 때부터 우린 만남을 시작하게 됐죠. 그렇게 1년이 조금 넘게 연애를 했던 어느 날 남자친구는 제게 청혼까지 했습니다. 너도 이제 나이가 30대 후반이고 난 이제 40에 접어들었어.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우리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지 않을래? 난 너랑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하루빨리 결혼해서 더 늦기 전에 나 우릴 닮은 아이도 가지고 싶어. 솔직히 좀 이른 감이 있는 것 같아 고민이 됐습니다. 사람 일은 모르는 일인지라 저는 적어도 최소 한 해 이상은 더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워낙 제 동생의 아이나 사촌 언니 오빠 아이들을 예뻐했던 저였다 보니 아이 얘기에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결혼하면 아이는 꼭 낳고 싶었던 제가 생물학적으로 지금 당장 아이를 가진다고 해도 이른 나이는 아니었으니까요. 또한 연애 중 지켜본 남자친구는 타고난 사랑꾼에 배려심 가득한 사람이었기에 저는 부모님께도 터놓고 상의를 해봤습니다. 이런 일엔 어른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사람은 성실하고 좋다고 주위 평판도 좋고 그럼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인데 듣기만 했는데 아버님은 오빠가 8살 때 이혼하시고 연락이 끊겼대요. 그래서 어머님이 혼자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면서 외아들인 오빠를 키우셨나 봐요. 그래, 네 할머니처럼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겠구나. 그럼 그 사람이 자기 어머니한텐 잘하는 것 같아? 네, 늦으면 늦는다. 저녁 식사는 하셨냐? 뭐 이런 통화도 자주 하고 가끔 어머님 드린다고 먹을 거나 꽃을 사서 들어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효자 같은 모습이 좋아 보여서 더 진지하게 이 결혼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그래, 자기 부모에 대한 고마움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인성은 된 사람 같구나. 회사 직원들 평판도 좋고 너한테도 잘하고 어른 공경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엄마랑 아빠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주위 얘기를 들어보면 꼭 오래 만난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짧게 만났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더라고. 제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신 부모님은 나중에 은근슬쩍 큰아빠께 남자친구에 대해 물어보신 모양이더군요. 나중에 회사에서 마주친 큰아빤 다른 직원들 몰래 제 옆구리를 쿡 찌르며 놀리셨죠. 너 왜 이 큰아빠한테 임 과장이랑 연애한다고 말을 안 했어? 뭐야, 큰아빠가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이놈아, 결혼 이야기까지 오갈 정도면 진지한 사이라는 건데 이 큰아빠한테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 줄 알았어? 너희 아빠가 임 과장이 어떤 사람이냐고 나한테 물어보더라. 그래서 사람 괜찮고 성실하다고 말해줬지. 이 큰아빠가 네 연애 소식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아휴, 회사에서 비밀 연애 중이니까 큰아빠한테도 비밀로 한 거죠. 큰아빠, 이거 민호 오빠한테 아직 절대 말하면 안 돼요. 다른 직원들한테도요. 내가 큰아빠인 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내가 뭐라고 떠드냐. 안 해. 나중에 진짜 결혼하게 돼서 청첩장 돌릴 때 되면 어련히 네가 알아서 얘기하겠지. 민호한테야 뭐 조심하마. 꼭이요. 알게 되면 분명 민호 오빠 지나갈 때마다 다른 직원들 모르게 저 놀리고 싶어서 입이 아주 근질근질 할 거라고요. 회사 이사시계나 되는 사람이
나이도 43이나 돼가지고 얼마나 초딩 같은지. 민우가 어릴 때부터 워낙 널 예뻐했잖니. 널 아끼니까 그러는 거지. 아무튼 이 큰아빤 대충 찬성이다. 그런 어른들의 말씀에 저는 드디어 결혼 생각을 굳혔습니다. 제 승낙의 남자친구는 진짜지? 고마워 미정아. 와, 이 임종호 드디어 장가 간다. 하고 소리치며 방방 뛰기까지 하더군요. 이후 우린 먼저 남자친구네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때 절 반겨준 남자친구 어머니는 자신이 얼마나 힘들게 남자친구 키웠는지, 자신이 얼마나 외아들에게 애착이 강한지 구구절절 하소연하듯 말씀하셨죠. 그 능력도 없고 무책임한 인간하고 사느니 차라리 혼자서 우리 종을 키우는 게 골백번도 맞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이혼하고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우려고 보니 세상이 보통 험한 게 아니더라고. 너도 알다시피 요즘이랑은 좀 다른 세상이었잖니. 그렇죠.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오빠한테 들었어요. 그래, 다행히 우리 아들은 엄마 고생도 알아주고 지 애비라 안 닮아서 성격도 착한 데다 사회생활도 성실히 한 어른으로 자라줬어. 종은 내 전부이자 희망이나 다름없었다. 솔직히 너도 우리 종호랑 같은 회사를 다니니까 알겠지만 그 회사가 남들이 보기엔 작아 보여도 나름대로 너희들 업계에선 입지도 있고 단단한 곳이라며. 대표님이 좋은 분이라 직원들 복지도 빵빵하고 마땅한 대가가 따라야 능률도 오른다면서 연봉도 높게 쳐주는 편이라지? 네, 맞아요. 그만큼 또 입사 경쟁률도 좀 있는 편이고요. 그래, 그런 쟁쟁한 회사에 들어가 과장까지 버티고 있는 우리 아들이 난 너무 자랑스럽단다. 그런 애가 대체 언제 결혼해서 나한테 손줄 보여줄까 싶었는데 드디어 이렇게 내가 며느리를 보게 되는 날이 다 오는구나. 아이, 어머니, 제 자랑 좀 그만하세요. 누가 들으면 제가 되게 남다른 인재인 줄 알겠어요. 네가 남다르지 그럼 뭐가 뒤처져. 아이고, 그래도 내가 손님 불러놓고 너무 내 아들 자랑만 했구나. 미안하다. 내가 우리 아들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려. 이해해 주렴. 사람이 늙으면 할 말은 자식 자랑밖에 없더라고. 저기 뭐야. 그래서 부모님은 뭐 하신다고? 아빤 한 회사를 쭉 다니시다가 지금은 은퇴하고 이런저런 부업하면서 지내고 계세요. 엄만 꽃집 운영하고 계시고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정말 남자친구가 전부인 분 같았습니다. 때문인지 계속해서 제게 남자친구 자랑을 하셨지만 그 정도는 이해했어요. 저희 할머니께서도 유독 잘하면서 자신을 많이 도와줬던 큰아빠에 대한 애착이 강하셨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큰엄마를 구박하셨던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큰아빠에 대한 강한 애착만큼 큰엄마도 예뻐하셨죠. 때문에 아들을 많이 아끼는 어른이라고 해서 며느리를 차별할 거라는 색안경은 끼지 않을 수 있었어요. 또한 그날 봤을 때만큼은 무례하거나 경우가 없는 분도 아니었고 제게도 잘해주셨기에 저는 그저 저희 할머니처럼 강하고 존경스러운 분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 집에 다녀온 후 우린 저희 집에도 인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하필 저희 부모님이 주말마다 친구분들 관련 행사나 경조사 참석이 겹쳐 우린 3주 뒤에 주말에야 저희 부모님과 만날 약속을 잡게 됐죠. 그리고 전 그날 부모님께 인사시킨 후 남자친구에게 큰아빠에 대해 말도 할 생각이었어요. 다른 직원들에게야 웬만하면 오래도록 비밀을 지키고 싶었지만 결혼할 사람에게 언제까지 그 사실을 숨길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희 부모님께 인사드릴 날까지 나흘 정도 남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빠, 왜 이렇게 오늘 표정이 어두워? 어디 아파? 아프긴 아무 일도 아니야. 아무 일도 아니라고? 그러기엔 옆에서 쭉 보니까 계속 표정이 어둡던데? 그냥 어제 어머니랑 좀 의견 차이 때문에 다퉈서 그래. 가족끼리는 종종 투덕거리기도 하면서 사는 거잖아.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신경 쓰지 마. 그날 보니 출근할 때부터 남자친구의 표정이 좋지 않더군요.
전 아무도 없을 때 노려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리곤 어머니와 다퉜다는 남자친구의 말에 걱정도 되고 이유가 궁금하기도 했죠. 워낙 사이가 좋아 보이는 모자 사이였으니까요. 하지만 말하고 싶지 않은 데는 다 이유가 있겠거니 싶어 저는 위로의 뜻으로 남자친구의 등만 몇 번 두드려줬습니다. 그런데 그날 직원들과 점심을 먹고 회사로 돌아오던 때 저는 그 모자가 다퉜다는 이유를 의도치 않게 알게 됐어요. 야, 김미정. 그날 전 남자친구와는 다른 무리의 직원들과 식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다 함께 여유롭게 회사 건물로 들어가려는데 누군가 건물 앞에서 제 이름을 크게 부르더군요. 놀란 저와 다른 직원들 모두 소리의 근원지를 찾아 고개를 돌렸어요. 그때 씩씩대며 제게 다가온 목소리의 주인을 본 순간 저는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은 개뿔. 아줌마라고 불러 이거사. 그 사람은 바로 남자친구의 어머니였어요. 대체 이분이 여기까진 왜 찾아왔는지, 그리고 왜 저렇게 화가 난 얼굴로 절 부른 건지 도저히 이유를 모르겠더군요. 하지만 이어진 남자친구 어머니의 말에 전 이루 말할 수 없는 황당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야, 너 계약직이라며? 네? 네. 그걸 왜 인사 왔을 때 진즉 말을 안 했어? 난 그것도 모르고 우리 아들이랑 같은 정직원인 줄 알고 널 며느리로 받아주려고 했던 건데 내가 어제 아무 생각 없이 궁금해서 우리 종호한테 물어봤다. 종호는 과장인데 결혼할 그앤 대리쯤은 되는 거냐고. 그러니까 걔가 네가 정직원도 아닌 계약직이라잖아. 곧 정규직으로 전환은 될 것 같다는데 그걸 누가 장담해? 그 나이 여태 자리도 못 잡고 계약직? 하마터면 까맣게 모르고 사기당할 뻔했네. 아니, 오빠가 어련히 알아서 말한 줄 알았죠. 그리고 설사 말을 안 했다고 해도 어머님이 물어보시지도 않았는데 대뜸 저는 계약직 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야 했나요? 가뜩이나 저도 긴장해서 준비해간 말도 제대로 못한 마당에요. 그걸 가지고 사기라뇨? 진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들은 기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뒤늦게 제가 계약직 직원인 걸 듣고 기함을 해서 여기까지 달려왔던 겁니다. 저는 너무 어안이 벙벙해서 따졌어요. 그 옆에서 다른 직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이렇게 수군대고 있었죠. 뭐야, 종호? 과장? 그럼 임종호 과장님 얘기 아니야? 세상에, 두 사람 비밀 연애 중이었어? 그러게, 저 사람 임 과장님 어머니인가 봐. 두 사람 결혼 얘기까지 오갔나 본데? 근데 좀 심하다. 계약직 예비 며느리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저렇게 찾아와서까지 포악을 부려? 그런 수군거림에 제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밀 연애가 폭로되는 건 정말 원치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것 같은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제게 삿대질까지 하며 계속 소리쳤어요. 사기지 그럼. 너 솔직하게 말해봐. 나이도 많고 능력도 없는 네가 대체 우리 아들을 뭐로 꼬신 거야? 뭐 몸으로라도 꼬셨냐? 그렇다기엔 별 볼 일도 없는데 뭘. 뭐라고요? 내가 어제 하도 기가 막혀서 우리 아들한테 당장 헤어지라고 난리를 쳤다. 그런데 걔가 싫대. 우리 아들이 웬만하면 내 말을 듣는데 어젠 싫다고 고집을 부리더라. 그래서 내가 너한테 아주 개망신을 줘서 주제 박시켜주려고 여기까지 왔다. 그래야 우리 아들도 보는 앞에서 네가 자존심 상해서라도 헤어진다고 말하지. 야, 내가 우리 아들을 얼마나 금지옥에 키웠는지 알아? 그런데 감히 고작 계약직 사원인 네가 본사 과장인 우리 아들을 넘봐? 저기요, 일단 그만하시고요. 우리 자리 좀 옮기죠. 여기 제 회사 앞이에요. 이게 무슨 민폐예요? 왜? 창피하냐? 너도 너랑 우리 아들이 수준 안 맞는 거 정도는 아는 거지? 사람들 앞에서 더 망신당하기 싫으면 당장 헤어진다고 말해. 같은 회사 다닌다고 급도 같은 줄 알아? 사실 이 어느 부잣집 딸한테 장가 보내도
꿀릴 거 하나 없는 우리 아들을 고작 퇴직하고 부업에 꽃집하는 부모도 너한테 장가 보내기 진즉부터 싫었어. 그래도 우리 아들이 좋다니까 그 정도는 그냥 넘어가 주려고 했던 건데. 계약지? 당장 헤어진다고 말 못해? 얼른 말해. 네, 헤어질게요.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부모가 이런 몰상식한 사람인데 저도 그런 집안에 시집가기 싫습니다. 우리 집안이 별로라고요? 저희 아빠 비록 중소기업이긴 해도 임원까지 지내고 퇴직하셔서 부업으로 중소기업에 강의도 다니고 컨설팅도 다니는 분이세요. 벌이도 벌이지만 명예롭고 존경받는 분이라고요. 저희 엄마도 누구보다 열심히 사신 분인데 아줌마가 뭔데 저희 부모님을 고작이라고 폄하해요? 아줌마가 뭔데요? 이게? 헤어진다고 말했으면 끝난 거지. 어디서 건방지게 대들어? 왜, 안 돼요? 이젠 저랑 아무 사이도 아닌 아줌마한테? 게다가 감히 저희 부모님을 욕되게 한 사람한테 제가 목소리 좀 높이는 게 뭐가 어때서요? 아줌마 아들이 여느 부잣집 사이로 내세워도 안 꿀린다고요? 조건으로만 따지면 그런 부잣집 딸들이 더 어리고 잘난 남자 만나지. 왜 생선장사하는 집안 아들을 만납니까?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겠냐만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저는 그 아줌마의 직업까지 들먹였습니다. 그 아줌마가 먼저 저희 부모님의 직업을 가지고 시비를 걸었으니까요. 그러자 그 아줌만 내로남불처럼 발끈하더군요. 생선 장사가 뭐가 어때서? 네가 뭔데 내가 힘들게 돈 번 세월을 폄하해? 생선 장사는 잘못 없지만 아줌마가 먼저 저희 부모님 일을 들먹였으니까 똑같이 현실적으로 말해드린 것뿐이에요. 왜 아줌마는 되고 난 안 돼요? 아줌마, 아줌마는 지금 제가 아니라 아줌마 아들 얼굴에 먹칠한 거예요. 알아요? 미정이 너 말 한 번 잘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아줌마의 뒤쪽에서 누군가 등장하더군요. 그 사람은 바로 잔뜩 화가 난 표정의 저희 큰아빠였어요. 그리고 큰아빠의 뒤로 보인 건 얼굴에 핏기가 싹 사라진 채 경악을 하고 있던 남자친구였죠. 아마 다른 직원들과 식사를 하고 반대쪽 길에서부터 회사로 걸어온 모양인데 표정을 보니 그 난리통을 다 보고 들은 것 같더라고요. 그 와중에 자기 엄마를 말릴 생각은 않고 그렇게 경악을 하며 보고만 있었다는 사실이 더욱 열이 받았습니다. 그런 이런저런 짧은 생각을 하던 와중 큰아빠는 제 옆으로 와서 제 어깨를 감싸셨어요. 그, 그쪽은 뭡니까? 뭐야, 대표님이잖아. 대표님이 미정 씨한테 왜 미정이라고 부르시지? 그 아줌만 분노가 가라앉지 않은 말투로 큰아빠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곤 저희 주위에서 수군된 다른 직원의 말을 듣고 순식간에 얌전한 표정이 됐죠. 대표? 그쪽이 우리 아들 회사 대표님입니까? 이거 신뢰가 많았습니다. 전 이 회사 다니는 임종호 과장 모친되는 사람인데요. 사적인 볼 일이 좀 있어서. 예, 뒤에서 다 들었습니다. 제가 이 회사 대표도 맞고요. 그런데 가만 보니 더 이상 그냥 듣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나선 겁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 미정이한테 계약직이니 뭐니 삿대질하고 무시합니까? 당신이 뭔데 미정이 부모까지 무시해요? 저 아까부터 미정이 하시는데 얘랑 무슨 사이라도 되십니까? 아무리 사적 친분이 있다고 해도 그렇지 왜 회사 대표라는 사람이 고작 계약직 사원 하나를 이렇게 감싸세요? 그 아줌만 다른 직원들처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묻더군요. 그리고 이어진 큰아빠의 말을 듣고 그 아줌마와 자리에 있던 직원들 모두 경악을 했어요. 제가 우리 미정이가 원해서 웬만하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보호자로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요. 예, 제가 미정이랑 무슨 사이라도 됩니다. 제가 미정이 아빠 형 되는 사람이에요. 미정이 큰아빠라고요. 내 조카가 지금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나서서 감싸주지도 못합니까? 그리고 임종호 과장, 내 진즉 자네랑 우리 미정이 사이는 알고 있었고 자네를 좋게 보고 결혼도 응원해줬네.
그런데 내가 사람을 단단히 잘못 봤구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아내 될 사람을 감싸주지 못할 망정 멀뚱멀뚱 서서 몸만 사리고 있나? 대표님이 미정이 큰아버지시라고요? 아니, 전 그냥 당황해서. 어디서 변명질이야? 난 무책임하게 변명만 늘어놓는 사람이 일적으로도 사적으로도 제일 싫래. 당장 와서 자네 모친 데리고 가지 못해? 화가 머리끝까지 난 큰아빤 저를 감싸며 슬쩍 뒤로 빠져있던 남자친구에게 호통치셨습니다. 저와 큰아빠의 관계에 다른 직원들보다 더 크게 놀란 남자친구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입만 뻐끔댔어요. 그러다 큰아빠가 한 번 더 소리를 치자 그제야 허둥지둥 달려와 자기 엄마를 질질 끌고 가더라고요. 아, 네, 네. 아이, 진짜. 어머니, 제가 미정이랑 분명 안 헤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왜 여기까지 와서 사람을 망신 주세요? 이렇게 사람 많은 데서 미정이한테 상처 주고 결혼 깨뜨리면 그게 진짜 절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이건 오히려 절 매장시키는 일이라고요. 이해. 너희 엄마한테 소리 지르는 거니? 엄만 그냥 네 장래를 위해서. 이게 무슨 절 위한 거예요? 그리고 방금 들으셨죠? 미정이가 대표님 조카라는 거요. 세상에, 대체 이게 무슨 날벼락이에요? 이번 일로 저 대표님한테 찍히면 어머니가 책임지실 거예요? 얼른 좀 나오세요. 그러니까 진짜 저 사람이 대표고 미정이 제 큰아버지라는 거지? 아이고, 쟤는 왜 그런 중요한 걸 너한테 말도 안 했다니? 어쩌냐, 이거. 어? 저기 대표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대표님의 귀하신 조카인 줄도 모르고. 예, 미정아, 내가 다시 연락해서 사과하마. 미정아. 한편의 코미디가 따로 없었어요. 그 아줌만 질질 끌려가면서도 큰 소리로 저와 큰아빠에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자리엔 놀라서 수군대는 직원들과 큰아빠와 저만 남게 됐죠. 그리고 건물 유리문 안에서 지켜보고 있던 건지 갑자기 사촌 오빠가 건물에서 나오며 상황을 수습했어요. 자자, 다들 들어갑시다. 점심시간 거의 다 끝났어요. 저기 미정아, 괜찮아? 세상에, 너 임 과장이랑 연애 중이었어? 그렇게 됐어. 오빠도 보고 들었으면 알겠지만 이젠 과거일 뿐이야. 방금 헤어졌잖아. 야야, 당차게 말 잘했어.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저런 집안인 걸 알게 됐으니까 오히려 그냥 행운이라고 생각해. 민우 말이 맞다. 하늘이 도운 게야. 설마 너 이런 꼴을 봤는데도 여전히 결혼할 거라는 말은 안 하겠지? 부모를 보면 그 자식을 안다고. 이 큰아빠는 절대 반대니까 꿈도 꾸지 마라. 네 부모한테도 내가 다 말해줄 거야. 감히 내 조카를 건드려? 흥, 이제 밝혀질 건 다 밝혀졌겠다. 저는 다 포기하고 큰아빠와 사촌 오빠의 위로를 받으며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 사람들은 제 눈치를 보기도 하고 대놓고 사실관계를 묻는 사람도 있었어요. 기운이 쭉 빠진 전, 네, 전부 맞아요. 뭐든 숨겨서 죄송해요. 하고 민망한 듯 대답해줬죠. 그래도 제가 회사 생활을 허투루 하진 않았는지 많은 분들이 절 위로도 해주시더군요. 자기 엄마를 어디까지 데려다 준 건지 한참이 지나서야 남자친구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 대표실에 불려가 다시 한번 주의를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퇴근한 후 아무 말도 없이 퇴근하던 절 붙잡고 남자친구는 제게 싹싹 빌었어요. 미정아, 우리 어머니 행동 내가 대신해서 10번이고 100번이고 사과할게. 기분 많이 상했지? 저, 그런데 왜 대표님하고의 관계 나한테 말 안 해줬어? 우리 집에 인사드리고 난 후에 말할 작정이었어. 사람들한테 괜히 오해받고 다니기 싫어서 숨겼던 거고. 근데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 대표님이 우리 큰아빠면 어떻고 아니면 어때? 오빠네 어머니 상관이 있는 것 같았지만 난 오히려 그게 더 추악하다고 생각했어. 뭐? 추악? 추악.
이제 남남인데 내가 못할 말이 뭐야? 나 오늘 절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내 비밀 다 까발려지고 망신도 당했어. 게다가 인격적 모독까지 당해서 오빠조차도 지금 꼴도 보기 싫어. 아까 오빠 어머니한테 내가 했던 말 들었지? 우린 이제 아무 사이 아니니까 이건 놔. 아니, 미정아, 고작 우리 어머니 실수 한 번으로 나랑 헤어지겠다고? 내가 이렇게 사과하잖아. 어?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자기가 너무 경솔했던 것 같다고 너한테 사과하고 싶으시대. 당장 오늘 저녁에 오셔서 사과하겠다는 거 우선 내가 말렸어. 네 마음을 내가 먼저 풀어주는 게 먼저일 것 같아서. 미정아, 우리 그동안 사이 좋았잖아. 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어머니도 두 번 다시 못 그러게 할 테니까 그만 화 풀어. 계약직 며느리 끔찍하게 싫다던 분이 대표 조카인 걸 아니까 곧장 사과를 하겠다고? 그런 진심도 아닌 속보이는 사과 한 대도 거절이야. 그리고 내가 오빠 엄마한테만 실망한 것 같아? 오빠 아까 보니까 다 보고 있었으면서도 창피해서 몸 사리고 있더라. 결혼 전에도 그러는데 결혼하고 나서 오빠가 과연 가정을 지켜줄 수 있을까? 아, 아니, 그건 너무 놀라서 그만. 이제 안 그럴게.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아니, 그러거나 말거나 이젠 싫어. 난 한 번 아니면 끝까지 아닌 사람이야.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놔, 진짜. 경찰 부르기 전에. 끈덕지게 매달리는 남자친구. 아니, 그놈을 저는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그렇게 끝인 줄 알았건만 그 뒤로도 계속 그놈은 사과를 하며 매달렸어요. 회사 내에선 다른 직원들 눈치에 기가 팍 죽어 있다가도 사람들이 없을 땐 자꾸 제게 말을 걸어댔죠. 그나밖에 죄송해서 더 이상의 소란을 피우기도 싫고 이 인간을 어떻게 끊어내야 하나 골치가 아프더군요. 한편으론 어떻게 보면 저 사람도 피해자인데 남은 예정을 생각하니 안 됐다 싶을 쯤 저는 제 연민이 참 쓰잘데기 없는 짓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미정아, 엄마랑 기분 전환하러 가자. 엄마가 예쁜 옷도 사주고 밥도 사줄게. 소란이 일어난 지 일주일하고도 며칠이 지났던 주말, 전 엄마와 함께 아울렛에 가게 됐어요. 그래도 오랜만에 엄마와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니 침울했던 기분이 환기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엄마와 후식 커피를 먹기 위해 찾은 카페에서 저는 다시 기분이 확 잡치고 말았어요. 자, 아, 어때? 맛있어? 너무 맛있다, 오빠. 자, 오빠도 그건 바로 저와 엄마의 눈앞에 나타난 전 남자친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놈은 웬 여자와 함께 카페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서로의 입에 케이크도 먹여주고 있더라고요. 순간 아주 더러운 촉이 딱 꽂히더군요. 저는 저처럼 놀란 엄마를 두고 그 테이블로 다가가 큰 소리로 말을 건넸어요. 야, 임종호, 너 여기서 뭐 하냐? 이 여자 누군데? 어, 어? 미정아, 네가 여긴 어떻게고 나발이고 이 사람 누군데 너랑 케이크를 앙 하면서 먹여준 애 만회하고 있냐고. 저기요, 그쪽 누구세요? 네? 저 종호 오빠랑 결혼할 사이인데요. 그쪽은 누구세요? 결혼할 사이요? 기가 막혀서 진짜. 전 이 자식이랑 얼마 전까지 결혼할 사이였다가 헤어진 사람인데요. 네? 그놈은 절 보며 당황한 나머지 포크까지 툭 떨구더군요. 그놈에게 물어봤자 솔직한 대답이 나올 것 같지 않아 저는 상대쪽 여자에게 묻곤 기가 막힌 대답을 듣게 됐죠. 그러니까 그렇게 저 아니면 안 된다고 매달렸던 그놈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겁니다. 제 말을 듣고 표정이 일그러진 그 여자의 반응을 보니 그 여자 또한 모르는 일인 것 같더군요. 그리고 그 여잔 갑자기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자신의 앞에 있던 냉커피를 그놈에게 쫙 뿌려버렸어요. 이 망할 자식. 야, 너 내가 다시 연락했을 때 여자친구 없다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너랑 다시 8개월이나 만났던 건데. 뭐?
결혼할 여자가 있었어? 그래서 내가 계속 결혼하자, 결혼하자 해도 차일피일 미뤘던 거야? 뭐 이런 쓰레기가 다 있어. 너 또 연락하면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대차게 소리친 그 여잔 가방을 들고 카페를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놈은 그 여자를 쫓아가지 않고 제게 변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8개월을 만나셨어? 이거 진짜 시궁창 같은 놈 아니야? 그러면서 왜 나한테 매달린 건데? 아니, 알겠어. 다 걸린 마당에 그냥 솔직하게 말할게. 사실 쟨 예전에 만나던 여자친구인데 미정이 너랑 만나던 당시 다시 만나자고 연락이 왔었어. 난 진짜 너 좋아했거든. 근데 우리 어머니가 자꾸 능력 있는 여자 만나야 한다고 세뇌시키듯이 말씀하시니까 너와의 미래에 대해 고민이 됐던 것도 사실이야. 고민? 그래. 솔직히 나도 나이가 있는데 마누라 될 사람 능력을 바라는 건 당연하잖아. 제가 성격은 좀 별로여도 직장은 꽤 괜찮았거든. 그래서 우선 둘 다 만나면서 선택해 보려고 했는데 내 가슴이 원하는 건 역시나 미정이 너더라. 그래서 결국 너랑 결혼하기로 결정하고 어머니께 소개도 시켜드렸던 거야. 어머니가 네가 계약직이니까 헤어지라고 말했을 때도 어머니랑 다퉈가기까지 하면서 거부한 날 봐. 이제 알겠어? 내가 얼마나 너한테 진심이었는지? 그걸 지금 어필이라고 하고 있는 거야? 바람을 피운 주제에? 그냥 현실적인 고민 때문에 잠깐 저울질한 거지. 내 마음은 쭉 너였다니까? 너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더 좋은 조건도 포기하고 어머니랑도 싸우면서 너랑 결혼하려고 했겠어. 그럼 지금까지 저 여자랑은 왜 만났는데? 어? 그건, 아, 오늘 헤어지려고 만났던 거야. 하도 기가 막혀서 캐물었지만 그놈의 입에서 나온 말은 갈수록 황당해질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놈이 가만히 있어주니 사람을 물러보나 싶어 그놈 앞에 있던 케이크를 접시째로 들어 그놈 얼굴에 뭉개버렸어요. 그리곤 입안에 들어간 케이크 때문에 으붑거리기만 하던 그놈에게 악담을 퍼부어줬죠. 헤어지려고 만났다는 놈이 아울렛에 쇼핑을 오고 케이크를 서로 먹여주고 있냐? 나랑 결혼하고 나서도 넌 분명 날 기만하고 저 여자를 가지고 놀았을 거야. 이 하수구에끼 물곰팡이보다도 못한 놈아. 어디서 이런 별 그지 같은 게 내 인생에 끼어들어선? 야, 너 인생 똑바로 살아. 알았냐? 회사에서 감히 고개 쳐들고 다닐 생각도 하지 말고. 저는 차마 이곳에 적지 못할 쌍욕까지 덧붙여 퍼부어준 뒤 뒤에서 조용히 분노하고 있던 엄마에게 그만 가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만 그대로 가기엔 분이 풀리지 않으셨나 보더라고요. 엄만 잠시 두리번대더니 이내 그놈 앞에 놓여있던 냉수 한 잔을 집어드시더군요. 그리곤 아직 케이크 때문에 퇴퇴거리고 있던 그놈의 입에 대고 그 물을 뿌려버리셨어요. 어우, 목 막히지? 물 마셔라 이 씹어먹을 놈아. 그제야 속이 좀 시원해졌는지 엄만 절 데리고 그곳에서 나오셨습니다. 엄마의 꽃집 명함을 카페 직원분께 건네드리며 죄송하다는 말과 혹시 청소 비용 등 변상할 일이 있으면 꼭 연락 달라는 말을 남기신 채 말이죠. 그 후 그놈은 며칠 동안 제 눈치를 보다 회사를 아예 그만둬 버렸습니다. 그동안 그놈은 사람들 몰래 자신의 이야기를 회사에 퍼뜨릴 거냐고 최근에 대곤 했어요. 물론 이딴 놈에게 양다리 당했단 사실이 치욕스러워 입 밖으로 뱉을 생각도 없었지만 그놈이 너무 괘씸한 나머지 이렇게 대답하곤 했죠. 하든 말든 내 마음이니까 그만 좀 물어봐. 그러게 진즉 인생을 떳떳하게 살지 그랬냐? 그런 제 대답에 그놈은 제가 진짜 회사에 소문을 퍼뜨릴까봐 겁을 먹었나 보더라고요. 그랬으니 대뜸 사표를 내자마자 그만둬 버린 거겠죠. 그런데 그놈이 회사를 그만둔 지 이틀 뒤 그놈의 엄마가 또 회사로 절 찾아와 소리치더군요. 이야, 너 대체 네 큰아빠한테 뭐라고 했냐? 어? 뭐라고 했길래 우리 아들이 회사에서 잘리기까지 했어? 네가 뭔데 우리 아들이 이런 꼴로 만드냐고? 잘리긴 누가 잘려요?
자기 발로 그만두고 나갔구만. 뭐? 거짓말 하지 마. 분명히 네가 뒤에서 술을 쓴 거지? 이 교활한 기집애야. 진짜 모자가 아주 세트로 사람 짜증나게 하네. 내가 진짜 창피해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아줌마 아들 양다리 걸쳤던 거 알아요? 나랑 결혼 안 해 만회하면서도 전 여친인가 다시 만났었다고요. 심지어 나한테 미안하다고 그렇게 싹싹 빌어대더니 그 와중에도 그 여자랑은 케이크 앙 하고 먹여주면서 아주 신이 났습니다. 내가 그걸 우리 엄마랑 같이 직접 목격했어요. 그걸 제가 회사에 퍼뜨릴까 봐 지레 겁먹고 자기 발로 그만두고 나간 거구만. 왜 이렇게 엄한 데 와서 삽질이에요? 좀 가요, 가. 아, 진짜 무당집 가서 살풀이라도 해야 되는 거야, 뭐야? 우, 우리 아들이? 제 말에 그 아줌만 합주기가 되어 주위 눈치를 살피더군요. 그리곤 누군가 업무 방해라며 경찰을 부르려고 하자 냅다 줄행랑을 쳐버렸죠. 진짜 조용히 좀 지내고 싶었건만 자꾸 저를 회사에서 화제성 강한 스타로 만들어주던 그 아줌마 때문에 얼마나 약이 올랐는지 모릅니다. 그 뒤 들려오는 소식도 없고 딱히 제가 소식을 묻고 다니지도 않아 그놈이 어떻게 지내는지 모릅니다. 그날 그놈 모친이 회사에 찾아온 일로 그놈의 실체에 대한 소문은 회사에 쫙 퍼졌었어요. 게다가 같은 어깨 바닥에도 꽤 소문이 파다하게 났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놈이 어딘가에서 죄취업을 성공했는지 아니면 생판 다른 업계로 떠났는지 그것도 아니면 여태 백수인지 전 모를 일이죠. 하지만 그런 놈을 제 인생에 잠시나마 끼워줬다는 기억조차 전부 다 잊어버리고 싶어 전 지금은 완전히 신경을 끄고 씩씩하게 살아가는 중입니다. 그놈이 회사를 떠난 뒤 저는 2년의 계약직 기간을 마치고 정규직으로 무사히 전환됐어요. 그때 큰아빠와 친척지간인 것이 알려져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보진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다들 제 노력을 인정해 주더라고요. 그래도 혹시 모르는 일이니 저는 큰아빠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남들보다 더 일찍 출근하고 더 늦게 퇴근하며 조금이라도 일을 많이 하려고 애쓰는 중입니다. 회사에서 우리 미정이만 보면 내 마음이 참 흐뭇해. 내 가족이 회사에서 누구보다 타의 모범이 되는 직원이니 말이야. 민우 너 혹시라도 나태하게 굴면 후계자 자리 당장 미정이한테 넘길 테니까 긴장해라. 아이쿠, 네네. 미정아, 우리 이제 라이벌이야? 큰아빤 그런 제가 기특하다며 칭찬을 해주시곤 합니다. 그 옆에서 사촌 오빤 긴장해야겠다며 너스레를 떨곤 하죠. 물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건 당연히 잘 알고 있고 조금이라도 특혜를 받고 싶은 털끝만큼의 사심도 제겐 없어요. 그저 제가 힘들 때 손을 내밀어준 큰아빠를 위해서라도 나중에 사촌 오빠가 회사를 물려받는다고 해도 이 회사를 위해 열심히 충성을 다할 생각입니다. 결혼이야 뭐 제 팔자에 결혼이 있다면 언젠간 하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지 하는 생각으로 살고 있죠. 그래도 누군가를 또 만나게 된다면 그때 나이고 뭐고 서두르지 않고 최소 2년은 넘게 진득하게 지켜볼 생각이에요. 그래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테니까요. 요즘 세상은 무작정 항상 솔직하기보단 누구나 사회적인 가면 하나씩은 쓰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울한 사람이 밝은 모습의 가면을 쓰고 있다든지 정 많은 사람이 자신을 보호하려고 까칠하고 냉담한 가면을 쓰고 있다든지 등등 말이죠. 그리고 그들 중 가장 위험한 사람은 당연하게도 멀쩡하고 선량해 보이는 가면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추악하고 더러운 민낯을 가진 제 전 남자친구 같은 부류인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께선 저처럼 뒤늦게 알아채고 분노하기 전에 미리미리 조심하며 사람을 잘 걸러내시기 바랍니다. 알아가고 가까워지는데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아주 신중하게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존재는 안타깝게도 사람이니까요. 그럼 전 이만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치사하고 쪼잔한 집안에서 탈출한 40대 여자입니다. 돈을 소중하게 여기는 건 중요하지만 내 돈이 소중하면 남의 돈도 소중한 법이잖아요. 그렇지 못하고 남의 것은 우습게 내 것만 지나치게 아끼려 드는 사람을 우린 욕심쟁이 혹은 모렴치한 사람이라고 부르곤 하죠. 저는 바로 그런 인간들이 득실득실한 집안에 시집을 가게 됐었는데요. 결국엔 참지 못하고 그들을 내쫓아버린 사연에 대해 지금부터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나고 자란 지방에서 외식 프랜차이즈 본사를 다니던 전 나이 34세, 3살 많은 남편과 결혼했어요. 같은 지역에서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던 남편은 그때만 해도 좋은 사람이었죠. 무엇보다 전 경제관념이 확실하고 알뜰한 부모님 아래에서 자랐는데 자기 것은 확실히 챙기고 경제관념도 투철한 모습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만은 뭐든 다 퍼줄 것처럼 굴었기에 자기 가족에겐 인색하게 굴지 않는 사람이겠다 싶어 결혼을 진행한 거예요. 우리가 너희에게 경제적 지원은 못 해줄 것 같구나. 미안하다. 친정과 시댁은 똑같이 적당히 넉넉한 집안이었습니다. 하나 다른 것이 있다면 그런 환경까지 오게 된 배경이었어요. 저희 친정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정말 휴지 한 장까지 절약하며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모으셨고 아빤 잘 살겠다는 일념 하나로 재테크 공부도 열심히 한 결과 집안을 일으키셨죠. 저와 언니, 남동생에겐 절대 가난을 물려주지 않으시겠다면서요. 반면 시댁은 외아들이었던 시부께서 돌아가신 시조부님께 넉넉한 유산을 물려받았다고 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 집은 어릴 적부터 넉넉했어. 부모님은 잠깐 같이 장사를 하시긴 했는데 조부모님이 돌아가신 후부턴 일 안 하시고 유유자적하게 살고 계셔. 시부모님은 일찌감치 일을 그만두고 남은 재산을 사용하며 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저와 남편에게 직접 설명하며 자신들은 그동안 돈을 많이 까먹었기에 남은 재산은 노후 자금으로 써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때문에 감사하게도 5천만 원을 지원해 주셨던 제 친정 부모님과 달리 자신들은 한 푼도 지원해 주지 못한다고요. 진짜 우리 부모님 너무하시지 않아? 본인들은 맨날 비싼 골프 회원권 사서 골프 치러 다니시고 외제차도 끌고 다니시면서 자식이 결혼한다는데 한 푼도 안 도와주신다니. 저는 괜찮았지만 서운해했던 건 오히려 남편이었습니다. 그 마음 때문인지 결혼 후 남편은 양가의 차별적인 태도를 보이더군요. 저희 친정엔 명절이나 기념일마다 선물도 용돈도 잘 드리고 외식 비용도 언니네와 남동생네와 잘 나눠서 내던 반면 시댁에 가선 그렇게 돈을 쓰기 아까워하더라고요. 그래도 양가의 도리는 똑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 챙겨드리던 기본적인 걸 제외하면 남편은 10원짜리 한 장 나가는 것도 싫어했어요. 아이고, 배불러라. 얘들아, 잘 먹었다. 잘 먹었다뇨. 저번엔 저희가 냈으니까 이번엔 어머니 아버지께서 계산하셔야죠. 저흰 절대 못 내요. 외식을 하기만 하면 남편과 시부모님은 서로에게 계산을 미루며 말다툼까지 벌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을 키워주고 대학까지 졸업시켜준 분들이니 밥 정도에 사는 게 어떠냐 싶지만 솔직히 저도 치사한 마음이 들 때가 자주 있었어요. 매번 키워준 값을 들먹이시는 것도 그렇고 두 분은 저희가 없을 땐 자신들 돈으로 비싼 식당도 자주 다니시고 해외여행에 골프에 명품 쇼핑까지 정말 돈을 펑펑 쓰셨거든요. 그냥 두 분은 자식에게라도 자신들 돈을 쓰기 싫어했던 거예요. 들어보니 그런 행동은 남편이 취업한 다음부터 쭉 이어졌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이 항상 먼저 나서서 시부모님과 힘겨루기를 했기에 제가 딱히 나설 일은 없었어요. 너희들 음식하러 올 때 명절 음식 할 장 좀 다 봐오거라. 그럼 돈 보내주세요, 어머니. 그 돈으로 사갈게요. 예, 넌 가족끼리 보내는 의미 있는 날에도 돈 타령이니? 저희 신혼집 사면서 얻은 대출금 갚느라 빠듯해요. 아이, 몰라요. 저흰 돈 없으니까 반이라도 안 보내주시면
다 같이 맨밥에 물만 말아 먹어요. 심지어 남편과 시부모님은 명절이나 평소에 집에서 밥을 먹는 일에도 입씨름을 하더군요. 결혼 전엔 이 정도는 아니었지만 결혼할 때 한 푼도 안 해줬다는 사실이 남편에게 많이 서운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그 가운데 껴서 처음엔 난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니 너무 쪼잔하고 치사하니 가족 사이에 껴있는 게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래도 그때만 해도 남편이 저와 2살 터울의 2아들, 그리고 친정엔 잘했었기에 남편에 대한 불만은 없었어요. 아가씨, 저번에 빌려드린 제 가방하고 구두 언제 돌려주실 거예요? 그거요? 꼭 돌려드려야 돼요? 그냥 새로 하나 사세요, 새언니. 저 그것들 마음에 든단 말이에요. 그것들 다 이미 단종된 거고 제 월급 차곡차곡 모아서 산 소중한 것들이라고 분명 말씀드렸잖아요. 하도 한 번만 쓰고 주겠다고 하셔서 빌려드렸더니 그게 무슨 소리세요? 당장 주세요. 그런 쪼잔한 시부모님과 남편이 예외로 생각하던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남편의 여동생인 시누이였어요.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던 시누인 어릴 적 몸이 약해 목숨까지 잃을 뻔도 했다더군요. 때문에 모든 가족이 마음이 약해져 애지중지 키운 결과 시누인 철딱서니도 없고 대접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됐던 거예요. 워낙 게을러서 회사도 다녔다 그만뒀다 반복하던 시누일, 시부모님은 당연한 듯 먹여 살리고 계셨습니다. 남편 또한 시누이에게 밥을 사주는 것쯤은 아깝지 않아 했고요. 그런데 그 시누이가 자꾸 저에게까지 당연한 듯 대접받고 요구하길 바라더라고요. 당신 어차피 그것들 아낀다고 잘 입고 신고 나가지도 않았잖아. 그냥 처음부터 없던 물건이라고 생각해주면 안 돼? 아가씨는 어머님 아버님이 사주셔서 비싼 것들 많잖아. 나한텐 딱 그것들 몇 개가 전부야. 근데도 욕심이 많아서 또 내 걸 탐내는 거잖아. 다들 그렇게 오냐오냐 하니까 아가씨가 여태까지 홀로서기도 못하고 친구도 없는 거 아니야. 난 절대 못 봐줘. 저는 당연히 빌려줬던 제 신발도 옷도 전부 받아냈습니다. 신우의 편을 들던 남편에게 정신 차리라고 화를 내면서요. 거기에 불만을 품은 건지 신우인 제게 시비를 툭툭 걸어대기도 했는데 저는 그런 신우이를 호되게 혼내기도 했어요. 아가씨, 어디 누워서 물 좀 가져오라고 발끝으로 물컵을 툭툭 밀어요. 내가 아가씨 하녀예요? 네? 아니, 그냥 새언니가 일어서 있으니까 좀 부탁한 거죠. 부탁을 하고 싶으면 똑바로 앉아서 정중히 하던가. 그럴 예의도 못 지키겠으면 직접 떠다 먹어요. 그리고 아가씨, 자꾸 내 옷들 마음대로 못 뺏어서 심술이 제대로 난 모양인데 정신 차려요. 갖고 싶으면 게으름 떨지 말고 직접 나가서 일해서 사라고요. 남들은 늦잠 잘 줄 몰라서 열심히 회사 다녀요? 다들 싫어도 정직하게 돈 벌고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런데 아가씨 뭔데 일도 안 하고 싶은 건 남의 걸 뺏어서라도 누리려고 들어요? 인생 만만하게 보지 말아요. 또 한 번 나한테 버릇없이 굴었다간 진짜 그땐 혼날 줄 알아요? 화가 난 것도 있지만 진짜 동생 같은 마음에 진심에서 우러나온 쓴소리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시부모님은 시누이를 감싸기 바빴고 그 몇 번의 시도 뒤에 저도 더 이상 시누이를 다잡길 그만뒀어요. 입 아프게 얘기해봤자 저만 나쁜 사람이 되는데 그럴 가치가 없는 일인 걸 깨달았거든요. 그렇게 시댁과 관련되기만 하면 기분 좋은 일이 별로 없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평소 남편과의 사이는 좋았어요. 시댁이야 어쩌다 한 번만 가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실직을 하게 되면서 남편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퇴사를 한다고? 미안해. 근데 더 이상 눈치도 압박도 못 버티겠어. 얼른 이직 자리 알아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제가 실직을 한 건 작은 아들을 낳은 다음에였어요. 전 출산 때 2번 다 출산 휴가가 끝난 뒤엔 재빨리 복직해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을 낳은 뒤론 건강이 좀처럼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때문에 저는 의도치 않게 자꾸 병가를 써야 했어요. 그러자 원래도 애를 둘이나 낳은 절 곱게 보지 않았던 회사에선
계속 절 이 부서 저 부서로 깍두기 떠넘기듯 돌리고 일도 제대로 주지 않으며 퇴사를 종용하는 엄청난 눈치와 압박을 주더라고요. 딱 법에 저촉되지 않은 선 안에서요. 이러다간 스트레스 때문에 건강을 완전히 망치겠다 싶어 저는 떠밀리듯 퇴사를 하게 된 거예요. 당신, 집에 애들하고 당신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불을 환하게 켜고 살아? 이제 외벌이라 돈도 빠듯한데 아무리 주방에서 음식을 하더라도 웬만하면 불 끄고 해. 당신 온수 좀 아껴 써. 보일러 비용이 얼만데? 일도 안 다녀서 외출도 많이 안 하는 사람이 좀 시원한 물로 씻으면 안 돼? 하지만 어린애가 둘이나 있는 엄마인절 선뜻 채용해주겠다는 회사는 찾기 힘들었어요. 게다가 나이도 당시 38로 적지 않은 편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제가 집에서 애들만 보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남편은 돈으로 절 서럽게 만들기 시작하더군요. 그것만 해도 서러운데 화가 났던 건 그 대상에 애들까지 포함됐던 거예요. 여보, 둘째 기저귀를 왜 이렇게 비싼 걸 샀어? 그리고 2살이라도 했으면 이제 용병 교육 끝날 때도 되지 않았어? 여보, 애들 옷을 또 샀어? 내가 살 거면 중고로 얻으라고 했지. 왜 또 새 옷을 샀어? 가뜩이나 당신 돈도 못 버는데 너무 돈을 흥청망청 쓰는 거 아니야? 제발 돈. 그만 좀 해. 나도 당신한테 미안해서 돈 쪼개고 쪼개서 쓰고 있어. 게다가 내 퇴직금도 있고 지금 우리가 한 푼이 아쉽거나 한 상황도 아닌데 왜 애들한테까지 돈을 못 쓰게 해? 두들도 안 된 애가 기저귀를 어떻게 그렇게 쉽겠대. 그리고 아무거나 쓰면 애 엉덩이에 습진 생겨. 그리고 애들이 계속 크니까 맞는 옷이 없어서 산 건데 그게 그렇게 아깝니? 그것들 중고는 아니어도 나름대로 최저가로 인터넷에서 싸게 산 10,000원대짜리들이야. 애들에게까지 돈을 아끼던 사람이었으니 제 친정을 대하는 태도도 변한 건 당연했어요. 남편은 가족 모임에서 돈을 내지 않던 것은 물론 시댁에만큼 어떨 땐 그보다 더 친정에 쓰는 돈도 아까워했죠.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내가 일 좀 못한다고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태도가 변해? 내가 괜히 실직했어? 당신 애 낳다가 몸이 안 좋아져서 회사에서 눈칫밥 먹은 거잖아. 그런데 어떻게 우리 부모님한테까지 이러냐고. 누가 뭐래? 그냥 아끼려는 거지. 누가 당신을 구박했어? 그리고 내가 장인 장모님께만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한테도 똑같이 안 해드리고 있잖아. 그리고 솔직히 장인 장모님께도 나 실망해서 더 그랬어. 우리 결혼할 때 5천만 원이나 해주시길래 우리 부모님이랑 다르게 자식을 위해주는 분들이구나 싶어서 나도 잘했던 거라고. 그런데 당신 실직한 걸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생활비 한 푼 안 도와주실 수가 있어? 그런 분들한테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에 내가 뭘 더 해드려야 하는데? 자꾸 어렵다 하는데 우리가 대체 왜 어려워? 아파트 대출금도 그렇게 많이 안 남았고 모아둔 돈도 꽤 있고 내 퇴직금도 있는데 솔직히 퇴사 전까지 월급도 내가 당신보다 많았잖아. 당신 지금 하는 행동은 그냥 좀 아끼는 게 아니라 구박하는 거 맞아. 그리고 우리 부모님한테 서운하다고? 결혼을 했으면 자립할 생각을 해야지. 왜 자꾸 전부터 양가 부모님한테 뭘 바라려고 해? 결혼할 때 5천이나 해주셨으면 됐지. 우리 부모님이 대체 뭘 더 해주셔야 하냐고. 남편의 말도 안 되는 논리에 우리의 다툼은 깊어져 갔습니다. 그 와중에 가장 크게 화가 났던 건 남편이 하는 행동이 시부모님과 완전히 똑같아졌던 거였어요. 저와 애들에겐 그렇게 돈을 아껴 쓰면서 남편은 자신에겐 돈을 아끼지 않고 쓰더라고요. 몇십만 원짜리 게임기, 비싼 새 정장 등등을 사들이며 말이죠. 그리곤 제가 화를 냈더니 엄청난 궤변을 늘어놓더라고요. 당신은 보상 심리도 몰라? 혼자 힘들게 외벌이하는 내가 날 위해서 이 정도도 보상 못 해줘? 이 정도 보상은 있어야 나도 돈 벌 맛이 날 거 아니야. 당신은 당신 부모님한테 그렇게 치사하고 쪼잔하다고 하더니 딱 당신 부모님이랑 똑같은 사람이었네. 그리고 적어도 당신 부모님은 당신하고 아가씨가 어릴 때까진 이 정도는 안 하지 않았어? 우리 부모님은 그때 막 할아버지께 유산을 물려받았을 때라 돈이 엄청 많았잖아. 비교할 걸 비교해. 계산적이어도
저와 애들만을 아끼는 사람인 줄 알았건만 이 정도까지 쪼잔한 인간인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자신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시부모님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진 않은 인간이었던 거죠. 그런 남편에게 정이 뚝뚝 떨어져 가던 어느 날, 한 번은 너무 화가 나서 친정 언니에게 고민 상담을 했습니다. 그때 언닌 이런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정 아닌 것 같으면 이혼하는 게 맞겠지만 아직 애들도 어린데 우선 지켜봐봐. 이서방 원래는 잘하던 사람이었잖아. 결혼을 했으면 사람은 가정을 되는 데까지 지켜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야. 애들이 있다면 더더욱 말이야. 나중에 진짜 아닌 것 같을 때 갈라서더라도 참아볼 때까지 참아보면 그땐 애들 앞에서도 할 말이 있지 않겠어? 언니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 저는 인내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거의 1년이 넘는 실직 시기를 보내던 어느 날, 저는 정말 고마운 제안을 듣게 됐어요. 처제, 요즘 취업이 계속 안 된다며? 사실 우리 부모님이 투자 목적으로 사둔 땅이 재개발도 되고 묵혀놓으셨던 주식도 대박을 쳐서 5층짜리 상가 건물을 하나 매입하셨거든. 혹시 처제만 괜찮으면 우리 집사람이랑 그 건물 1층에서 식당 한번 안 해볼래? 처제 식품 관련 전공도 하고 외식 사업하는 회사도 오래 다녔었잖아. 게다가 장모님 닮아서 처제 손맛이 그렇게 좋다며. 우리 집사람은 애 낳기 전까지 서비스업을 오래 했으니까 두 사람 합이 괜찮지 않을까? 어느 날 형부와 언니는 절 찾아와 식당을 함께 해보자는 제안을 해준 거예요. 당시 언니는 조카를 낳고 한동안 전업주부로 살았었거든요. 그러다 재취업을 하려고 보니 저처럼 상황이 마땅치 않던 차에 언니의 시부모님이 고마운 제안을 해주셨다고 하더군요. 보증금도 안 받고 월세도 절반만 받으시겠다고요. 고민을 하던 전 어쨌든 한 가족이니 남편과도 상의해봤어요. 그때 남편은 굉장히 퉁명스러운 말투로 이러더군요. 식당? 그것도 한식집을 해보겠다고? 고급 레스토랑이나 차라리 무난한 프랜차이즈 카페를 하지. 그게 돈이 되겠어? 내가 한식 관련 회사에서 일했었잖아. 그래서 요새 트렌드에도 빠삭하고 게다가 우리 엄마도 한식집을 하다 접으셨으니까 한식에 관해서 그나마 잘 알지. 심지어 초기 인테리어는 친정 부모님이 해주시고 창업 비용은 형부가 투자해 주시겠대. 정말 감사하게도 말 그대로 저는 노동력만 갈아 넣으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 와중에도 이게 진짜 되겠냐며 차라리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낫지 않겠냐며 투덜거리더군요. 저는 결국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나도 당신이 하도 외벌이라 힘들다 어쩐다 하길래 어떻게든 맞벌이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잖아. 당신은 믿고 응원해주는 형부처럼 뭘 도와줄 것도 아니면서 걱정도 아니고 왜 자꾸 망할 거라고 중얼거리기만 해. 그럼 나 하지 마? 아니 해. 누가 말려? 그냥 걱정이 된다 그거지. 대신 그거 망하면 다 당신 친정에서 꼬드긴 거니까 장인 장모님이나 형님이 손해난 돈 다 메꿔주시는 거지? 그만 좀 해 제발. 언니랑 나랑 하는 건데 우리 부모님이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손해나도 당신 돈은 절대 안 끌어다 쓸 테니까 두고 봐. 진짜 사람이 어째 갈수록 저렇게 밉상인지 모르겠더군요. 저는 정말 이를 악물고 한식당을 오픈해 언니와 함께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처음엔 막 창업을 했던지라 적자가 났었는데 그걸 보고 남편과 시부모님은 응원해 주시긴커녕 사람을 더 기운 빠지게 하더라고요. 또 적자라고? 아휴, 그러게 내가 뭘 했어. 한식은 안 된댔지? 이제 와서 손해보고 접을 수도 없고 이제 어쩔래? 접긴 누가 접어? 누구나 막 창업했을 때 힘이 드는 거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한테 왜 자꾸 악담만 해? 도와줄 거 아니면 차라리 신경 꺼. 이해. 너 그놈의 식당 언제까지 붙잡고 있을 거니? 너 때문에 집이 더 힘들어졌다고 경환이가 우리한테 명절 선물은커녕 생일에도 10원짜리 한 장 안 주잖아. 저는 챙기자고 했는데 돈도 없는데 뭘 챙기냐고 남편이 거절한 거예요. 그리고 제 남편도 남편이지만 두 분도 왜 항상 뭔가를 바라기만 하세요? 두 분이 제 생일 때 10,000원이라도 지어주신 적 있어요? 맛있는 밥이라도 사주신 적은요?
그래도 전 살면서 두 분께 도리를 다하려고 노력했는데 중간에서 무 자르듯 잘라대는 건 두 분 아들이잖아요. 저 진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왜 기운은 못 주실 망정 이렇게 싫은 소리만 하세요? 정말 이 사람들이 가족이 맞나 싶더군요. 그 와중에 당시 혼전 임신으로 결혼한 후 아들을 하나 낳고 살던 신우인, 그 나이에 벌써 식당 아주마가 됐냐며 저를 비웃어댔죠. 식당이든 회사든 열심히 일해본 적도 없으면 조용히 하라고 윽박지르긴 했지만 정말 시댁 자체에 정이 떨어져 저는 한동안 발걸음도 잘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형부와 친정 부모님은 언니와 제가 처음엔 잘 내지도 못하던 월세를 한 번씩 내주기도 하시고 마르지 않는 응원도 늘 건네주셨어요. 물론 너무 죄송한 마음에 웬만하면 부족한 돈은 제 퇴직금을 사용하긴 했지만 그럴수록 저는 더 시댁과 남편에게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당당히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저는 정말 목숨 걸고 장사에 임했습니다. 요즘 트렌드에 맞춰 저는 한식당이지만 인테리어는 모던한 세련된 컨셉을 노리고 식당을 오픈했어요. 또한 긴 외식 사업 경력으로 다져진 마케팅 기술로 홍보를 하고 메뉴 개발에도 잠을 줄여가며 열을 냈죠. 언니, 평일엔 근처 직장인들을 목표로 점심 할인 세트를 만들고 저녁엔 술손님이 많으니까 안주 세트를 구상해보자. 술까지 포함해서 더 저렴하게 먹을 수 있게. 그리고 주말엔 외식 나오는 가족들을 겨냥해서 이벤트랑 메뉴를 구성해보면 좋을 것 같아. 확실히 오래도록 프랜차이즈 회사를 다닌 보람이 실전에서 나오더군요. 그렇게 저희 식당은 비록 한식이었지만 인테리어가 모던해 어른들뿐 아니라 젊은 층까지 사로잡을 수 있었어요. 물론 탁월한 행사와 메뉴 구성, 그리고 마케팅 홍보가 단단히 한 몫을 하긴 했지만 원래도 요리에 흥미가 있었던 제 손맛과 언니의 엄청나게 친절한 서비스가 성공의 바탕이 됐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또한 마진을 최대한 줄인 가성비로 우린 더더욱 입소문을 탔죠. 그렇게 4년의 시간에 걸쳐 저희 식당은 정말 대박이 났습니다. 저기, 저희 먹방 유튜버인데요. 혹시 식당에서 촬영을 좀 해도 될까요? 입소문이 나던 차에 요즘 유행하는 먹방 유튜버분들이 두 번이나 다녀가기도 하고 SNS에도 홍보가 되어 식당엔 저희 지역으로 관광 오던 관광객들까지 북적였습니다. 한창 식사 시간이나 주말엔 대기 없인 입장도 힘들 정도였죠. 정말 인간 승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기가 찼던 건 제가 성공을 거뒀을 무렵부터 변한 남편의 행동이었습니다. 뭐야, 당신 뭐 복권이라도 당첨됐어? 무슨 명품 옷을 이렇게 샀어? 아, 이거? 다 카드로 긁었어. 이제 우리 집 한 달 벌이가 얼만데? 이 정도는 사도 괜찮잖아. 제가 실직했을 땐, 아니 식당이 잘 안 될 때도 그렇게 구박을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명품 옷을 잔뜩 사왔더군요. 저는 당당한 남편의 행동에 기가 차서 대답했어요. 사치를 해도 돈을 벌어 내가야지. 당신이 왜 해? 부부재산은 공동재산이잖아. 그리고 당신이 내가 믿고 기다려주지 않았으면 이런 결과 볼 수 있었겠어? 당신 식당 잘 안 될 때 당신 퇴직금으로 식자재값 내고 월세도 한 번씩 냈었던 거 내가 아무 말 안 했잖아. 그럼 당연히 내 기여분도 있는 거지. 당신 퇴직금도 공동재산이잖아. 그럼 이 정도 카드값은 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동안 내 노력은 그렇게 비웃으면서 안 될 거라고 하더니 이제 와서 기여분? 그래, 그 돈이 공동재산이었던 건 맞지. 알았어, 내줄게. 짜증이 단단히 났지만 퇴직금이 부부 공금인 건 맞았기에 저는 이악 물고 남편의 그 많은 카드값을 내줬습니다. 딱 2달 동안만요. 그리고 다음 달부턴 절대 못 내준다고 못을 박았더니 남편은 황당한 표정으로 왜냐고 묻더라고요. 딱 계산해서 내가 퇴직금에서 빼서 가게에 쓴 돈의 절반만큼만 내준 거야. 그럼 된 거 아니야? 이제 당신 기여분은 끝났으니까 나머진 당신 혼자 알아서 해. 제가 그 카드값을 내줬던 건 조금이라도 남편에게 꼬투리 잡힐 건덕지를 남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아마
남편에게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였기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왜 싫은 사람한텐 책 잡히기 싫어서 더 선을 정확하게 지킨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그 이상은 못 내준다고 못을 박자 남편의 표정이 아주 볼만하게 일그러지더군요. 그리곤 다음부터 냅다 사치를 딱 끊어버렸죠. 너무 얍삽하지 않습니까? 남편은 자기 돈을 쓰기 싫고 제 돈으론 평소 못 해본 걸 다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누군간 그래도 창업 초기에 제가 돈을 못 벌 때 남편이 생활비를 다 내지 않았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전 제 몫의 생활비도 전부 제 퇴직금에서 빼서 냈었어요. 게다가 나중에 식당이 잘 되고부턴 애들을 위해 생활비도 제가 훨씬 많이 내기 시작했으니 남편은 그 부분에 대해 더 이상 꼬투리를 잡지 못한 거죠. 여보, 나 요새 회사 다니기 너무 힘들어. 그래서 말인데, 나 회사 그만두고 당신 식당에서 카운터 볼까? 그럼 인건비도 좀 줄고 가족이 있으니까 더 믿음직스럽기도 하잖아. 하지만 남편은 돈 욕심을 포기하지 않았더군요. 언제부턴가 남편은 일을 그만두고 저희 식당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것도 힘든 주방이나 서빙이 아니라 카운터 보는 일만을요. 너무 속이 빤히 보이지 않습니까? 남편은 저와 언니를 도와주려던 게 아니라 그렇게 숟가락만 얹으며 제 벌이에 자기 지분을 주장하고 싶었던 거예요. 물론 저는 무자르듯 매번 거절했지만은요. 예, 애미야. 곧 있으면 나랑 네 시애비 결혼 기념일인 거 알지? 너 요새 돈도 잘 번다며. 우리 기념으로 해외여행 좀 보내주면 안 되냐? 저희 부모님도 못 보내드린 해외여행을 갑자기요? 죄송하지만 힘들 것 같아요. 금액이 너무 커요. 하여튼 있는 것들이 더 쪼잔하다더니. 알겠다. 그럼 일본. 일본은 괜찮지? 저기 우리 딸도 같이 보내줘라. 걔 얼마 전에 이혼당하고 요즘 우울해하지 않니? 새언니로서 네 시누이 기분 전환 정도는 시켜줄 수 있지 않어? 새언니, 비행기는 저 최소 비즈니스석으로 끊어주세요. 요즘 저 살이 쪄서 일반 좌석은 좀 좁을 것 같아요. 그 모렴치는 남편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발길은 뜸하게 하긴 했어도 저는 명절이나 생신 같은 기본적인 날엔 시댁에 가서 며느리 도리를 지키긴 했어요. 그런데 시부모는 볼 때마다 제게 돈을 맡겨놓기라도 한 사람들 마냥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를 하더라고요. 시누이까지 당연하게 합세해서요. 실컷 게으름만 피우고 육아도 살림도 맞벌이도 안 하다가 살만 잔뜩 찐 시누인 당시 이혼을 당하고 양육권도 빼앗긴 뒤 시댁에 들어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지경이 됐는데도 시누인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죠. 저를 응원해 주기는커녕 싫은 소리만 잔뜩 늘어놓던 그들에게 기본 도리 외에 그 이상을 왜 해줘야 하는지 도통 모르겠더군요. 때문에 남편에게 시댁의 욕은 알아서 잘라내라고 말했더니 기가 막히게도 남편은 제게 화를 냈습니다. 돈 좀 잘 벌면 우리 부모님하고 동생한테도 좀 잘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당신 식당 잘 된 후론 장인 장모님께 엄청 잘하잖아. 형님네 부모님껜 때 되면 선물도 꼬박꼬박 보내면서 왜 우리 가족한테는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건데. 당신 웃긴다. 이거 예전에 당신이 우리 친정하고 당신 집에 했던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게다가 언니네 시부모님껜 처음엔 보증금도 안 받고 월세도 깎아주셨는데 감사하니까 당연히 선물도 보내드리고 싶은 거지. 당신은 서운하다고 당신 돈으론 당신 부모님한테 밥 한 번 사는 것도 아까워했으면서 내가 돈 잘 벌게 되니까 이제 내 돈으론 효도하는 척하고 싶다 이거야? 아휴, 아니. 뭐 이제 당신은 돈도 잘 버니까 가족끼리 나눠도 쓰고 그러자는 거지. 싫어. 적어도 당신하고 당신 가족이 나한테 그동안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줬으면 내가 이렇진 않았을 거야. 당신은 자긴 피해를 조금도 보기 싫어하면서 왜 역지사질 못해? 나도 치사 빤스인 당신 가족들한텐 치사 빤스처럼 굴 거야. 너무 계산적으로 구는 제 자신이 치졸하게 느껴졌지만 치사한 사람들 사이에선 저도 자꾸만 치사해져 가더라고요. 그런 제 자신의 모습에 슬슬 현타까지 올 때쯤 제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 마음먹게 해준 고마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장사가 정말 잘 되는구나. 언니는 어디 갔니? 언니는 오늘 쉬는 날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진 어쩐 일이세요? 어느 날 바쁜 시간이 좀 지나긴 했어도 여전히 손님이 많아 정신이 없던 와중 식당으로 시모가 찾아왔더군요. 다행히 다른 직원들이 편하게 얘기하고 오라고 절 보내줬기에 저는 시모를 안쪽 사무실로 모시고 갔어요. 그리곤 예의상 믹스 커피를 한 잔 내어드렸더니 이 사람이 뜨신 커피를 먹고 허튼 소리를 하지 않겠어요? 바빠 보이니까 내 거두절미하고 본론만 말아마. 너 우리 딸한테 다달이 생활비 좀 보태줘라. 네? 제가요? 왜요? 아, 왜라니? 경환이한테 다 들었다. 넌 이 친정엔 우리한텐 주지도 않는 돈을 다달이 100만 원씩 보내고 있다며? 이건 엄연히 양가 차별 아니냐? 적어도 줄 거면 양가에 똑같이 줘야지. 게다가 지금 너 너희 언니랑 가게 월세도 네 언니 시댁에 다달이 내고 있는 거 아니니? 그럼 그 돈까지 하면 잘은 몰라도 친정 쪽에 들어가는 돈이 200원짜린 되지 않겠어? 여기 엄청 퍼나가잖아. 황당하게도 시모는 제 친정을 들먹이며 그만한 돈을 시누이에게도 다달이 주라고 말하더군요. 당시 시누이는 이혼 후 결혼 전처럼 아무런 일도 안 하고 시부모님에게 얹혀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모는 이젠 돈을 잘 버는 제가 그런 시누이를 부양하라고 하더라고요. 나랑 네 시애비도 내 시부모님이 남겨주신 돈을 하도 많이 까먹어서 이젠 정말 우리 코가 석자다. 이럴 줄 알았으면 어디 투자라도 해볼 걸. 귀찮아서 그냥 써대기만 했더니 그 돈도 바닥이 보이지 뭐니. 그렇다고 몸도 약하고 이혼까지 당해서 돈도 없는 일 책임 안 질 수도 없고 가뜩이나 그 망할 사이놈한테 타다리 양육비까지 보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그 돈 네 시누이한테 좀 줘라. 가족 좋다는 게 뭐니? 어머님, 뭔가 착각하고 계시나 본데요. 저 친정에 그냥 돈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기 오픈할 때 큰돈 들여서 인테리어 해주신 돈 안 받으시겠다는 거 제가 감사해서 얼마 전부터 다달이 벌이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언니랑 형부한테는 이미 고마운 게 너무 많아서 그 돈이라도 혼자 부모님께 갚고 싶어서요. 그리고 언니네 시부모님께 드리는 월세를 어떻게 친정에 들어가는 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건 당연히 내야 하는 월세에서도 적은 금액인데요. 그래도 돈이 들어가는 건 들어가는 거지. 까놓고 말해서 어머님이 저한테 뭘 해주셨어요? 이 가게 차릴 때 뭘 보태주셨어요? 아니면 결혼할 때 10원 하나 해주셨나요? 아니잖아요. 어머님은 아버님이랑 맨날 골프 치고 비싼 음식 먹고 다니시면서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아가씨까지 제가 부양하라고요? 참 염치가 없으시네요. 뭐야? 염치가 없어? 너 지금 돈 좀 번다고 정신이 나갔니? 감히 시애미한테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뭐? 너 당장 잘못했다고 빌지 못해? 그리고 그깟 200만 원 좀 주면 이 식당이 망하기라도 하냐? 넌 어쩜 애가 그렇게 이기적이고 못돼 처먹었어? 살다 살다 이렇게 염치 없고 뻔뻔한 사람은 처음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쩜 이렇게 남의 돈을 씻고 우습게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젠 정말 이 집 식구들을 인생에서 몰아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은 애들 챙기고 식당 일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뒤로 미루고 미뤄왔던 이혼을 드디어 결심한 거죠. 네, 저 못돼 처먹었어요. 결혼 생활하던 10년에 가까운 동안 어머님, 아버님 가족들을 보면서 배운 거예요. 그 못돼 처먹은 짓이요. 그리고 200만 원이 아니라 어머님 식구들에겐 200원도 아깝거든요? 뭐, 뭐? 200원도 아깝다고요. 왜냐하면 이젠 저 그쪽 집안 사람들과 남남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 아니 아줌마도 더 이상 제 시어머니가 아니에요. 제 남편이랑 이혼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젠 제가 더 예의 차릴 필요도 없죠? 아줌마, 밖에 손님분들 바글바글한 거 보셨죠? 저 바쁘니까 이만 영업방해 그만하고 나가주세요. 아, 예. 너 지금 감히 이혼을 내세워서 날 겁박하니? 너 이거 지금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야.
돌이킬 수 없는 강, 누구든 건너오지 못하게 다리를 아예 끊어버릴 거니까 좀 가라고요. 진짜 별 황당한 사람이 다 있어. 안 나가요? 경찰 불러드려요? 간다, 가. 아유, 진짜 요즘 며느리들 무섭다더니, 아이, 가면 될 거 아니야? 제가 완전 정신 나간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자 시모는 기겁을 하고 도망치듯 나갔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는 얘기를 보니 시모는 제 이혼 이야기가 홧김에 나온 말인 줄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퇴근하고 집에 가보니 저를 기다리고 있던 남편 또한 같은 생각인 것 같았어요. 당신,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어머니한테 이혼 얘기를 꺼내? 그리고 서로 좀 돕고 사는 거지. 당신은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내가 같이 장사하고 싶다고 해도 안 된다. 카드값도 못 내준다. 이혼당하고 힘들게 사는 내 동생도 못 도와준다. 당신은 진짜 쪼잔하고 이기적이야. 당장 어머니께 전화해서 사과드려. 우리 어머니 지금 너무 놀라서 울고 계신다고. 너도 확 울려버리기 전에 조용히 해라. 나 피곤하니까. 뭐? 내가 화가 나서 이혼 얘기를 한 것 같아? 나 우리 언니가 결혼했으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은 다해봐야 한다길래 정말 몇 년 동안 당신을 참고 인내해줬어. 그런데 나아지긴커녕 갈수록 치졸해지는 당신하고 당신 가족을 보니까 이건 내가 인내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 감히 어디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래? 난 이제 당신하고 이혼할 거야. 그래서 밖에 나가서 하소연하기도 창피한 당신 가족들한테서 해방될 거야. 진짜 나랑 이혼을 한다고? 제 말에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끔뻑댔습니다. 저는 그 우스꽝스러운 얼굴에 식당 사무실 프린터로 뽑아온 이혼 서류를 가방에서 꺼내 냅다 던졌어요. 자, 여기 이혼 서류 준비해 왔으니까 도장 찍어. 아니, 여보. 난 도저히 납득이 안 가. 물론 돈 가지고 사소한 문제도 있긴 했지만 그래도 애들이 있는데 이렇게 가정을 깨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아니, 난 애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혼할 거야. 부모의 불행한 모습을 보고 자라는 애들은 나중에 정서적으로 오히려 더 불안해진다고 하더라. 난 당신하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이젠 진짜로 후회가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당신은 버리고 애들 행복만 생각하면서 살 거야. 아니, 여보. 한창 당신이 어려울 땐 이혼 소리도 안 꺼내더니 어떻게 성공하자마자 날 버릴 수가 있어. 그럼 앞으로 당신 버리는 내가 못 가지는 거잖아. 그 내가 힘든 시기에 당신이 한 짓을 돌이켜봐. 자기는 비싼 게임기 사 모으면서 나랑 애들한테 화장실에서 쓰는 휴지 한 칸조차 아까워서 잔소리 해대던 당신 모습. 내가 식당을 차렸을 땐 절대 당신한테 피해주지 말라면서 땡전 한 푼 안 도와주고 우리 친정에까지 지독하게 돈을 아껴대던 당신 모습. 바로 내가 힘들 때 보여준 그 모습 때문에 당신은 이혼당하는 거야. 빈대 같은 당신 가족도 한몫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당신이었어. 그러니까 나 붙잡을 생각하지 말고 얌전히 도장 찍어. 알았어? 내 벌이를 가져. 확 입을 꿰매버릴라. 너무 대놓고 물적인 남편의 말에 헛웃음까지 나더군요. 남편은 돈이 아쉬워서 미칠 것 같았는지 그 뒤로 계속해서 제게 매달렸어요. 하지만 마음이 확고했던 전 변호사까지 선임해 이혼 준비를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게 됐습니다. 그건 바로 남편이 저 몰래 카드 대출까지 받아서 주식을 했다 7천만 원이나 되는 거금을 날렸다는 거였어요. 저는 기가 차서 제정신이냐고 따졌습니다. 그때 남편은 우물쭈물하며 더 황당한 말을 내뱉더라고요. 아니, 공동재산은 당신 모르게 못 쓰니까 내 명의 적금 하나 깨고 나머진 대출로 해결한 거지. 돈 불리면 금세 갚을 생각이었는데 그렇게 폭락할 줄 누가 알았겠어. 처형 시부모님이 부동산도 부동산이지만 주식으로 대박 나서 그 건물 사신 거라며. 그래서 그 정도 나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투자해 본 거야. 그분들은 전문가들한테 열심히 조언도 받아서 정말 오래도록 묵혀온 주식이었다고 했잖아. 남이 번 돈은 버는 것도 쉬워 보여? 그리고 그걸 나한테 상의도 없이 시도했다고? 왜? 당신이 수익 난 걸 내가 알게 되면 같이 쓰게 될까 봐?
아니, 그냥 만약을 위해서. 진짜 당신 때문에 사람이 싫어진다, 싫어져. 정말 오만정이 지구 내에까지 떨어진다. 진짜 왜 그러고 사니? 그 말이 너무 한심해 저는 길게 윽박지를 힘마저 빠졌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열은 받았지만 그 부분이 적극 반영되어 저는 결국 유리한 재산 분할을 받고 양육권도 빼앗아 이혼을 할 수 있었어요. 양육권 문제가 좀 걱정이긴 했었는데 남편이 먼저 제게 양육권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알아봤는데 당신이 돈을 잘 벌어도 내가 받을 수 있는 양육비는 한계가 있더라. 게다가 애들이 20살 넘어서도 돈 들어갈 일이 생길 텐데 그땐 당신한테 양육비도 못 받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손해인 것 같으니까 당신이 키워. 이런 쪼잔하고 치졸한 인간에게 아이들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던 게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와중에 전 남편과 애들 문제로 길게 연락을 주고받고 싶지 않아 양육비를 일시불로 달라고 말했었어요. 재산 분할할 때 제가 조금 더 받는 조건으로 양육비를 일시불로 지급하는 모양새를 갖추자고요. 그러자 남편은 열심히 계산기를 두드려 보더니 이런 말을 하며 수용을 했습니다. 물가는 앞으로도 오를 거니까 오를 물가에 맞추는 것보단 지금 물가로 한 번에 지급하는 게 낫겠네. 나중에 딴소리하기 없기다. 그런 한심한 협의를 마지막으로 전 정말 그 인간과 남남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시모와 시누이가 번갈아 전화에 대며 저를 붙잡긴 했어요. 물론 저는 딱 잘라 거절하고 번호를 차단하긴 했는데 아직도 시누이의 황당한 말이 기억에 남긴 하네요. 새언니, 알았어요. 제가 특별히 양보할게요. 200 말고 100. 딱 매달 100만 원씩만 저 주세요. 그 정도면 이혼 안 해도 괜찮죠? 100 같은 소리 하네. 너, 내가 귀찮아서 지금은 그냥 끊는데 밖에 가서 제발 그딴 소리 하고 다니지 마라. 100? 기가 막혀서 진짜. 사람들한테 샌드백처럼 안 얻어 터지면 다행이겠다. 네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철 좀 들어, 철 좀. 그렇게 저는 집을 팔고 아이들과 친정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됐습니다. 전 남편은 시댁에 들어가 살게 됐고요. 두 분께 짐이 되는 것 같아 죄송했지만 감사하게도 부모님은 저와 아이들을 굉장히 반겨주셨어요. 늙음하게 손주들 재롱 보면서 사는 것만큼 복 받은 일이 어디 있겠니? 그리고 우리가 너희에게 자립심을 길러주며 키우긴 했지만 진짜 힘들 땐 이렇게 기대라고 부모가 있는 거다. 고생 많았다 우리 딸. 그런 부모님의 말씀에 너무 죄송하고 감사해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혼한 후 결혼 생활 내내 부모님께 못했던 효도도 하고 아이들도 키우며 홀가분하게 살게 됐어요. 다행히 언니와 제 식당 또한 나날이 잘 되어갔죠. 우린 감사한 마음에 끝까지 괜찮다던 언니의 시부모님께 월세도 정상적으로 올려서 드리게 됐고 저는 여전히 형부를 통해 두 분께 감사를 전하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혼한 지 2년이 지났던 얼마 전 저는 전 남편에게 한심한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혹시 애들 문제일까 싶어 전화를 받아봤더니 전 남편은 훌쩍이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잘 지내? 난 못 지내. 우리 집 완전 쫄딱 망했어. 사람들이 주식을 그렇게 조심하라더니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랬나 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또 주식에 손을 댔다고? 어, 비록 전에 했을 땐 잃었지만 원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잖아. 그래서 이번엔 진짜 성공할 수 있을 줄 알고 전 재산의 대출까지 좀 더 받아서 주식에 뛰어들었단 말이야. 내가 형님 부모님 얘기를 해드리니까 우리 부모님도 남은 돈에 아파트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같이 투자하셨어. 더 말 안 해도 알겠네. 그게 다 쪽박이 됐다 이거지? 아휴, 인간아. 내가 전에도 말했지? 사돈 어른들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노력해서 투자하신 거라고. 그분들 아니더라도 주변에 운 좋아서 대박난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라고 못 될 거 없다고 생각했지. 돈 주고 그래서 정보도 샀단 말이야. 근데 그 정보가 완전 꽝이었던 거야. 전 남편과 전 시댁 식구들은 결국 아파트를 팔고
방 하나 거실 겸 주방 하나짜리 반전셋집에서 지내고 있다더군요. 심지어 그 방 하나는 여전히 모렴치한 시누이가 혼자 쓰고 거실에서 나머지 세 사람이 지내고 있다고 했죠. 우리 부모님이랑 내 동생은 이게 다 나 때문이라고 원망하는데 누가 나 따라서 투자하래? 그러면서 다들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내 벌이만 보고 있는데 나 진짜 짜증나서 여기 못 살겠어. 여보, 따지고 보면 내가 주식에 홀리게 된 건 당신 친정 때문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망한 데는 당신 책임도 있잖아. 나 이제 진짜 달라질 테니까 한 번만 다시 받아주면 안 돼? 아니면 내가 일시불로 준 애들 양육비라도 좀 주라. 그럼 혼자 나가서 살 월세방 보증금이라도 만들 수 있잖아. 할 말이 없다, 진짜. 내가 그래도 한때나마 부부였던 사이로서 충고해 주는데 매번 남 탓하고 남의 인생 남의 돈 쉽게 보는 그 성격 못 고치면 당신은 평생 그렇게 비참하게 살게 될 거야. 알았어? 이딴 한심한 하소연한답시고 또 전화하기만 해. 저는 말도 안 되는 원망을 하며 책임까지 뒤집어 씌우려던 전 남편에게 따끔하게 말하곤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뒤론 깔끔하게 그놈의 번호를 차단해버렸죠. 그게 바로 얼마 전 일이라 아마 전 남편은 지금도 그 좁은 집에서 시댁 식구들과 아웅다웅 살고 있을 것 같네요. 사람은 누구든 갑자기 배우자가 잘 되면 욕심이 날 수도 있고 함께 배우자의 직장에 합류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는 일심동체라는데 기꺼이 나누고 기대며 살 수 있는 거니까요. 만약 전 남편이 제가 어렵고 힘들 때 저를 응원해주고 격려만 해줬더라도 지금 같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전 남편은 상황에 맞춰 손바닥 뒤집듯 저에 대한 태도가 변하지 않았습니까? 아내인 저를 달면 삼키고 쓰면 배틀어 들었던 전 남편에게 저 또한 더 이상은 제 옆자리를 내어줄 수 없었던 거예요. 세상은 뭐든 나 편한 대로만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 때론 함께 힘들어도 해줄 줄 알아야 기쁨과 행복 또한 함께 누릴 자격이 생긴다는 말을 이 자리를 빌려 많은 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덧붙여 내 돈만 귀하고 남의 돈은 우습게 여긴다면 언젠가 나 또한 우승골을 당하게 된다는 말도 함께 말이죠. 평소에도 남의 돈을 쉽게 여기며 저와 언니 그리고 언니의 시부모님이 힘들게 일군 것들을 우습게 보고 마지막까지 달려들었다가 결국 쪽박까지 차게 된 남편 그리고 시댁 식구들처럼요. 이렇게 지나치게 이기적으로 굴었던 전 시댁 식구들은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과 남남이 된 전 앞으로는 식당을 잘 운영하고 남은 가족들을 사랑하며 사는 데만 집중하며 열심히 살아가려고 해요. 제게 기회를 준 언니 내외와 언니의 시부모님께도 두고두고 그 은혜를 갚으면서요.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서로 얼굴과 이름은 모르더라도 언젠가 저희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손님들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며 더욱 정성스럽고 친절한 자영업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며 살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